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0억 있어야 된대요. 30억은 다음 생에도 안 돼요. 요새 집들이 강남은 50억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리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3억, 5억, 비싸면 7억,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싼 집 있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는 다 서민이에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덜 노동하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나를 괜찮다 말했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교는 얘기했잖아요. 겉에서 잠깐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상당히 지는 것 같아요. 마흔이 지나면. 박탈감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40대의 박탈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때부터 남자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예요. 저희 집에는 승자가 없어요. 이런 박탈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박탈, 상대적 박탈이에요. 실질적 박탈, 절대적 박탈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내가 못 가지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키가 작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공부를 못하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돈이 없고 해요. 본 게 많아서 그래요. 본 게 별로 없을 때는 비교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불행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본 게 많아지니까 자랑질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늘 침묵하고 있는 나는 그 안쪽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자랑질이 사실은 다 페이크인데 내 안쪽에 가져와서 이걸 리얼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웃자고 한 얘기를 나는 다큐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40대거든요. 너무 비슷한 장면이 많아지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실험해 보면 직선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하나만 길고 2개는 같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 셋 다 똑같다 그러는 거야 자꾸. 한 사람이 똑같아, 똑같아. 실험에 딱 참여한 사람이 똑같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는 사회 속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신 못 차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 나도 정신을 잃게 돼요. 근데 지금 이 40대가 정신없이 성장한 사회거든요. 그 시대에 성장했던 사람들이라 인터넷 막 들어오면서 우리 정신세계가 20세기랑 완전히 달라졌죠. 거기다가 SNS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비교 문화의 정렬, 그야말로 꽃을 피웠어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그 안에서 다 맛보도록 하니까 열탕냉탕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사회 속에 살아가고 비교 지옥 속에 살아간 요 세대들이 지금도 나무랄 건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늘 나를 비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너는 좀 별로인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니까. 이제 분명한 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경계를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0억 있어야 된대요. 30억은 다음 생에도 안 돼요. 요새 집들이 강남은 50억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리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3억, 5억, 비싸면 7억,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싼 집 있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는 다 서민이에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덜 노동하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나를 괜찮다 말했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교는 얘기했잖아요. 겉에서 잠깐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내 안쪽에는 그게 사실이 돼서 늘 반복이 된다고. 통로를 찾지 못해서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면 안에서 어느 정도 돌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채로 안으로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쪽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력감이라는 걸 경험하고 우울감이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나에게 그런 감정이 오는 걸 어떡해요. 이 세상에 나쁜 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감정을 내가 늘 막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워낙에 취약해요. 워낙에 취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삶을 살아올 동안에 내가 좀 40이 됐잖아요. 40이 되면 몇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좌절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좌절 경험이 우리에게는 막
막대한 좌절도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일을 하면서 또 지금도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얘기는 우리에게 좌절이 있었지만 그게 어쩜 우리에겐 최적의 좌절이었던 거예요. 최적의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좌절까지가 최적의 좌절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좌절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져달라고 막 울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귀가 안 들리고 애니빵 하느라고 우리를 못 봤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좌절시킨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래도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네? 하고서는 가슴을 열어서 그 젖을 내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울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 와서 또 젖을 먹이는구나. 그렇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흥분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업다운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때로는 이 흔들리는 감정이 나에게 때로는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불안을 촉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좌절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듯 이런 우울이나 이런 감정들이 나를 좌절시키고 인생에서 낙담하게끔 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크레바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 최적의 좌절이 지금에도 최적의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그 감정적인 동요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뭔가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비어지면 어떡하나의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극복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작고 큰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경험했듯 우리도 지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경험을 토대로 한 성공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정에 있지 않아요. 몸뚱이에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할 때에는 루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밥 먹던 시간에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고 귀가하는 시간에 귀가하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잖아요. 이 패턴만 깨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감정의 업다운은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자리를 잡습니다. 플러스로 뭐 운동까지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루틴, 나의 일상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상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잡아줄 거예요. 이 일상이 흔들리고 삐져나갈 것 같은 내 마음의 모든 순간들 속에 가장 중요한 자장가가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나 출근해야 되거든. 근데 저녁이 되면 퇴근할 때까지 나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출근을 안 하는 순간 나의 일상도 파괴되고 동시에 나의 감정도 파괴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줄 게 없어요. 고통이나 이런 감정의 총량은 절대값이 있어요. 몸이 아파.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서적 고통이든 내 마음의 고통이든지 간에 이 고통의 값도 누가 좀 덜어줄 것 같죠? 잠시 덜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건 절대값이 있습니다.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치료해야 될 값에 대해서 유일하게 건강한 게 값을 치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예요. 공감과 위로. 정서적으로 내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서 내 삶이 조금 더 이 질퍽거리는 진창 속에서 약간 둥 뜨게끔 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이런 공감과 위로를 해준다면 이게 첫 번째 나에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 장소, 위로 노래, 위로 친구, 위로 음식 이런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위로를 딱 받고 막 울고 나잖아요. 잠깐 마음의 위로는 됐는데 돌아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또 내 감정도 또 다시 출렁거리고요. 감정이 너무 심하게 울렁거릴 때 마치 배 탄 것처럼 토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땐 막 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상담 현장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울지도 않았는데 막 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상담하는 공간 옆에 관광버스처럼 비닐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에 다 구토가 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정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친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내 가지고 있는 총량에 대한 절대값과 고통의 값은 내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치러야 되는데 치러야 되는 값은 저는 반드시 운동 같은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은 정신의 것으로 영혼은 영혼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 영혼도 다 몸뚱이 소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문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중근이야, 윤봉근이야. 저는 절대 그런 위인들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막 하잖아. 저 바로 나는 고문을 하기 전에 부를 것 같아. 물론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저도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창구 중에
특별히 정신건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나가서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힘들 땐 그 전봇대 찍고 오는 거예요. 힘들 땐 그 전봇대 찍고 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우리를 생각으로만, 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지나가는 숲이,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전봇대가,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다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걔네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에 대한 타격과 충격 있죠.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 저기서 누가 나를 꽉 꼬집어. 그럼 어떡해? 두통이 없어져요. 순간.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어떤 것을 잊게 만드는 데는 몸의 움직임이 최고예요. 저는 무슨 일 있을 때 무조건 뛰어라, 나가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이 많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쓰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려. 어떤 분은 막 뜨개질을 해. 다 괜찮아. 행위예요. 행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단순한 것이 우리의 이 복잡한 이 머리세계 속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은 정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행위가 정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위가 나중에는 정신에게 말을 걸고 건강해진 정신이 나의 아픈 정신에게 또 다른 말을 걸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상황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완벽한 수정이 아니더라도 1%의 변화도 이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다 싶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몸에 대한 이 중요성을 빼놓지 말고 여러분 몸뚱이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라. 달리건 구부리건 앉건 헤엄치건 매달리건 아무거나 해라. 대신 규칙적으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라 그러는데 무조건 한 군데 딱 정해놓고 터치다운 하고 오면 내가 거기로부터 또 한 번의 나의 성장과 성취를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의 그런 비굴함 감정과 비참해진 심정과 그 다음에 어디 가서나 비교당하고 마치 열등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감정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장 게이지를 내가 여기 딱 한번 찍고 오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이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잖아요? 이건 병난 거예요. 이건 때로는 내가 우울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에 노출됐을 수도 있어요. 조화울이 막 반복되면 열탕냉탕을 자꾸 반복해보세요.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데 초기에 잡아야지. 나중에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 이렇게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져요. 조증, 또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져요. 조울증, 약 먹으면서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생에 다들 어려운 지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병리적인 건 우리의 고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병리적인 양상인 것처럼 너무 오래 가고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고 이럴 때는 한 번쯤 전문가를 찾아보기를 전 권해드립니다.